자, 2026년 3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코스피장이 열리자마자요, 뭔가 달랐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매도 주문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증시는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방송마다 신문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외쳤습니다. 이제 7,000도 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를 열어보며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환호가 채 식기도 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월 3일 단 하루 만에 7.24% 폭락, 452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계좌를 보던 분들이 다음날 아침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4일 또다시 12.06% 폭락, 698포인트가 또 증발했습니다. 이틀 연속 대폭락이었습니다. 이틀 합산 낙폭은 무려 1150포인트입니다. 18%가 넘는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5093포인트까지 무너졌습니다. 5000선 붕괴가 코앞입니다. 삼성전자는요, 하루 만에 11.74% 폭락해서 172,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무너진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틀 동안 대한민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93조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600조 원 남짓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단 이틀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증권가 역사상 이틀 연속으로 이런 낙폭을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언론에서는 여러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중동의 전쟁 불안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십니까?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란 측에서 이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는 경고가 나오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했습니다. 에너지가 불안하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위험자산을 팔게 됩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이 오른 한국 증시였습니다. 2026년 초부터 2월 말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17%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대만이 22%, 일본이 16% 오를 때 한국만 혼자 48% 올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외국인이 단 하루 동안 3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게 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도체 관세 폭탄 우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상무장관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직격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의 양산 일정이 2027년으로 또 미뤄졌다는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중공전쟁, 과도한 상승의 반작용, 반도체 관세 위협, 이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도체 생산 원가를 올리고 여기에 관세 위협까지 더해지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단독으로는 견딜 수 있는 악재도 동시에 몰아치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번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잠깐요. 이런 폭락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런 충격은 반드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2200에서 800대까지 무너졌습니다. 60% 이상 폭락이었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당시 공황에 빠져서 팔았던 분들은 이후 회복 장세에서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반면 버티신 분들은 몇 년 뒤 2배, 3배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단 3주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말에는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패닉 매도를 한 분들은 이 엄청난 상승을 모두 놓쳤습니다.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포에 판 자산은요, 회복돼 항상 후회를 남겼습니다. 빚에 의존한 자산은요, 위기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반면 원칙을 지키고 버틴 자산은요, 결국 회복됐습니다. 물론요, 이번 폭락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반등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는 역사에서 항상 졌습니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는 지금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겪어서 배우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비용이 크고 후자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2번째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수치와 실제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식 발표로는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지수가 오르면 2배로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2배로 내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최근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 내렸을 때 이 레버리지 ETF는 26% 이상 폭락했습니다. 공식 지수보다 체감 손실이 훨씬 컸던 겁니다. 코스피가 18% 빠졌는데 내 계좌는 26% 빠진 겁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금액이 올 초 27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폭락 직전에는 32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5조 원 가까이 빚이 늘어난 겁니다. 삼성전자만 봐도요, 신용잔고가 1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수가 이번 폭락에 강제청산을 당했습니다. 강제청산이 뭔지 아십니까? 빚을 내서 산 주식이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팔려버립니다. 손실이 그냥 확정되는 겁니다. 반등을 기다릴 기회조차 없이 그냥 팔리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18% 하락이 아니라 30%, 40% 손실로 이어진 겁니다. 공식 통계인 18% 하락은 어디까지나 지수의 이야기입니다. 빚을 낀 투자자의 실제 손실은 이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수의 하락률이 곧 내 손실률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몇 퍼센트 하락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내 포트폴리오의 실제 손실이 얼마인지, 그 손실이 내 전체 자산에서 몇 퍼센트인지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야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폭락에서요, 세대별로 피해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0, 40대 젊은 투자자들은 비교적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해외 주식 동시매매,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익도 크게 낼 수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제청산의 직격탄에 맞으신 분들도 이 세대에 많았습니다. 이틀 만에 26% 이상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5, 60대 시니어 투자자들은 어떠셨을까요? 대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장기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보다는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종목에 넣어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폭락에서요, 하루 만에 자산의 10% 이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걸려 있으신 분들께는요,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직결된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비교적 침착하셨던 분들은 투자금의 일부만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해 두신 분들이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 추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겁니다. 이분들은 공포에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 재산을 주식에 넣으신 분들,
특히 노후 자금까지 주식에 몰아두신 분들은 이번 폭락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세대마다 맞닥뜨리는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이 위기 앞에서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나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 그게 시니어에게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한국 주식시장까지 충격을 주는지 그 연결 경로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리 있는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전혀 다른 곳에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는 바닷길이 흔들린 겁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 불안이 퍼졌습니다. 유가가 출렁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국제유가는 하루에 10% 안팎까지 급등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봉쇄 사태가 길어질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물가 불안이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넷째,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서둘러 팔게 됩니다. 여섯째,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이 경로가 보이십니까? 중동에서 시작된 사건 하나가 6단계를 거쳐 여러분의 증권 계좌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요, 앞으로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길 때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이 올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중동 분쟁이 해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주가가 회복됩니다. 나비 효과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풀리는 경로도 이 연결고리를 따라갑니다. 그 방향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회복을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이번 폭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폭락이 시작되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패닉 매도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는 심리입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잃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요, 주가는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그게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국 바닥에서 파는 결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반대 방향, 탐욕입니다. 저가 매수 욕심입니다. 이 가격에 사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생각에 빚을 더 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내려가면 이 탐욕은 강제 청산이라는 공포로 돌아옵니다. 공포에서 탐욕으로 갔다가 다시 더 큰 공포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냉정을 유지하는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말로는 쉽지만요,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요, 사흘만 기다려 보십시오. 충동이 생긴 그날은 절대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흘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충동이 감정이었는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훨씬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흘의 원칙을 지키신 분들 대부분이 그때 팔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습니다. 그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공포는 최악의 투자 결정을 만드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하십시오. 자, 이제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100세 시대입니다. 예순에 은퇴해도 4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40년을 뒷받침할 재무 계획이 이번 폭락을 계기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금에만 넣겠다. 이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연 3.5%라면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안전하게 돈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이틀 만에 18%가 빠지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노후 자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히 당장 쓸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폭락 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답은요?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시니어에게 권고하는 자산 배분은요. 주식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이내, 안전자산인 채권과 예금은 50% 이상, 그리고 부동산이나 배당 자산이 나머지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번 폭락에서요, 이 비율을 지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습니다. 주식 비중이 작으니 전체 자산 손실이 제한됐던 겁니다. 반면 노후 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넣어두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은퇴 자금은요,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불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비율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식이 50%를 넘는다면요, 시장이 회복될 때 조금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완벽한 자산 배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와 건강 상태, 매월 필요한 생활비, 노후 기간을 감안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 재무 상담사와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폭락의 원인 중 하나가 AI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삼성 공장 일정 지역, 이런 이야기들이 AI 관련 주식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엽설적으로 AI 시대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 이게 AI 도구와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AI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요,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잘하십니다. IMF 외환위기를 버텨본 경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본 경험, 이런 경험이요, 어떤 AI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진짜 자산입니다. 유튜브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수익을 내는 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노하우를 상품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컨설팅, 멘토링, 이런 영역에서 시니어의 가치는 오히려 AI 시대에 더 빛납니다. AI로 글을 쓰고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AI 도구가 만나면 새로운 콘텐츠이자 새로운 수입원이 됩니다. 주식 폭락이 두렵다면요, 주식 외에 소득원을 만드십시오. 배당을 기다리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코스피가 어디로 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AI 도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판을 치실 수 있고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다면 AI 도구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구를 하나 배우는 겁니다. 50대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셨을 때처럼 지금은 AI를 배우실 차례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 자체가 이 시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행동 지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지금 내 자산 현황 점검입니다. 지금 주식에 얼마, 예금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가 있는지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적어 놓고 보면요, 비율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를 넘는다면요, 이번 기회에 비중 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 지금 당장 패닉 매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빚 점검입니다. 지금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로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 이 빚부터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강제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요, 시니어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빚이 없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팔게 됩니다. 지금 빚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요, 현금 확보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의 현금을 별도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 현금이 있으면요,
주식이 폭락해도 당장 팔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공포에 팔게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투자자가 결국 이깁니다. 3단계 자산 현황 점검, 빚 정리, 현금 확보 이 세 가지를 이번 주 안에 실행하십시오. 종이 한 장, 은행 앱 한 번, 통장 잔고 한 번 확인. 그게 시작입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 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를 알아두시면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경제를 보는 눈, 즉 경제 철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왜 코스피가 떨어졌는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 대화 한 번이요, 자녀에게 어떤 책보다 생생한 경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충격, 이 위기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 식사 자리에서도 좋고 전화 통화 중에도 좋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요, 자녀 세대가 다음 위기를 만났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철학, 공포에 팔지 않는 습관, 분산 투자의 지혜, 이런 것들이요, 자녀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그 유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그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돈은요, 쓰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제 그 지혜를 나눠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요즘 주식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자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숫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93조 준발, 18% 폭락, 삼성전자 17만 원 추락. 듣기만 해도 무겁고 두려운 숫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영상을 절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그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800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3주 안에 40% 폭락했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코스피는 3,000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위기도요, 언젠가 회복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공포에 판 사람은 회복을 보지 못하고 원칙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그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공포는 최악의 투자 결정을 만드는 감정입니다. 둘째, 빚을 내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빚이 있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셋째,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이 있으면 공포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요, 여러분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의 하락이 아닙니다. 정보 없이 혼자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원칙을 세우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어떤 폭락보다 강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패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폭락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시니어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더 깊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이 위기를 넘어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